자, 이제 뭐 강의가 상당히 후반부로 넘어왔는데 정책 집행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책 집행은 얼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책을 결정만 잘하면은 뭐 그 다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이 집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집행론을 열심히 연구를 좀 늦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집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책 집행 의미거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정책의 집행이라는 것은 정책 내용을 실현시키는 활동이다. 정책 내용을 실현시킨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정책 내용은요,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내용을 실현시킨다라는 말은 정책 수단을 실현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청소년 상담을 한다. 그래서 불량 청소년을 선량하게 만들겠다. 그런 정책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을 했다. 무슨 이야기냐? 상담을 했다. 그런 이야기. 근데 부집행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 활동이 없다. 무슨 말이냐? 상담을 안 했다 이겁니다. 상담을 해야 청소년, 불량 청소년을 선량하게 만들 수 있는데 상담을 안 했다. 근데 정책의 집행의 실패라는 말을 간혹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행을 열심히 했는데 산출물이 없다. 이거는 상담의 경우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지역에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포장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가면서 막 그냥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차량 소통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을 열심히 해가지고 차량이 소통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포장을 열심히 했는데 비가 쏟아졌더니 포장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 집행이 실패한 겁니다. 산출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정책의 실패는 무슨 말이냐? 도로 포장을 열심히 했는데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는데 교통소통이 별로 안 되더라. 소통이 별로 안 되더라. 왜 그러느냐? 체중이 완화되지 못해. 이거는 사실은 그 포장 자체를 해가지고 소통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 실패 그러는 건데, 이 이야기는요, 체중이 완화되지 못한 이런 경우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담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담은 열심히 잘해가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애들이 선량하게 안 되더라. 이거. 목표가 달성이 안 되더라. 그건 무슨 이야기냐? 상담하면 선량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인과관계가 상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 학생들 선량하게 되는 인과관계, 그걸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들 또는 기술, 테크놀로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경우를 여하튼 우리가 정책이 집행이 실패했다 어쩐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정책 집행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정책 집행이라는 것이 원래 정책 집행이 있어야지 정책을 결정할 때 의도한 바가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하느라고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논의도 하고 싸워대고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집행이 잘못되면은 그 의도가 전혀 실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집행이 되는 순간에 정책 내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다. 실질적 정책 내용이 결정이 된다. 어떤 이야기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 상담을 해가지고 애들 선량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 대상으로 상담을 할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상담을 해가지고 하는 애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집에 협조를 받을까.
그 다음에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와서 범죄자라고 그래 잡아가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경찰들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이걸 잘할까 라는 걸 잘 짜서 상담을 하면은 성공을 하는데, 상담이 되는데, 잘못하면은 상담 겉으로 하는 척 하지만 아무 소용없.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라고만 말을 해갖고는 구체적으로 그 상담이 이루어질 때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경우는 정책 현장이, 집행 현장이 복잡하고 동태적이고 많게 있을 때는 정책 집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정할 때 정하지를 못합니다. 정하지를 못하니까 현장에서 봐가지고 적합한 걸 선택을 해라. 수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그리고 집행을 하는 현장이 바로 국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실제로 집행 현장에서 국민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정부가 뭘 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 정책 결정하고 따로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왜 따로 논의를 하느냐 하면은 정책 집행하고 결정이 다르더라. 그래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다르면은 당연히 집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 결정과 집행이 완전히 틀린다라는 식으로 옛날부터 행정학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행정학이 맨 처음에 생긴 것은 미국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교수 시절에 이 사람이 야 미국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나라 망한다, 행정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주장을 한 내용이 정치행정이원론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현대적 행정학의 시발점입니다. 이 사람 때부터, 논문 때부터 행정학이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 정치는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이나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즉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기본 방침 결정하는. 그럼 행정은 뭐냐? 국회나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 내용을 이걸 충실히 집행하는 거다. 집행하는 활동, 이거는 완전히 비즈니스하고 같다.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사무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주죠. 두 개는 완전히 틀린다. 나중에 봅니다만은, 정책에 일어나면서 봅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우드로 윌슨이 구분 안 되는 걸 몰랐느냐?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장관도 정치인입니다.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그러나 행정은 행정 관료들이 해야 된다. 그럼 정치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정치는 선거에 의해서 표 얻고 그래가지고 표를 잘 얻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해야 된다. 행정은 일단 결정된 걸 충실히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 전문가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야,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 막 생겨서 그냥 도시가 위생시설도 엉망이고 하수도도 엉망이고 상수도도 엉망이고 도로도 엉망인데 도로도 만들고 상수도도 깔고 하수도도 깔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 지사 선거에 시장 선거에 맨날 쫓아다니던 선거인들이 거기에 참모들 했던 정치인들이 시의 국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해가지고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계장, 과장, 국장 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건설하는데 정부에서 돈 100만 달러 들어와서 다리 건설해라. 그럼 한 50만 달러는 떼가지고 그냥 뇌물로 갖다 왜 친구들한테 갖다 바치고 뭐 하고
50만 달러 겨우 들여가 다리 건설합니다. 그것도 기술자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된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됩니다. 이런 식의 현상이 1880년대 이때 미국에 아주 심각했다. 그래서 그때 우드로 윌슨이 야 이래가 미국 망한다. 이 타락한 정실주의를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적주의 도입을 해야 되겠다. 즉 시험을 쳐서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관료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하는 일하고 정치인이 하는 일이 서로 완전히 틀린다. 관료들이 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 행정이 서로 틀리는 거다. 라고 윌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정치와 행정이 뭐 거의 같더라. 같은 내용이더라. 이 행정 이론론이. 행정 국가화 시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담당을 하는데 근본 이유가 뭐냐? 산업화 도시화가 되니까 국정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상수도 건설도 해야 되고 하수도 건설도 해야 되고 전염병이 드는데 전염병이 거기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불경기가 아주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거 선거운동 하느라고 맨날 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이 도저히 그 전문 지식을 축적을 못 한다. 그 행정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전문 지식을 축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런 내용을 실제로 다 결정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책의 내용이 행정부에서 결정하더라. 이런 현상을 행정이 주도하는 국가라고 그래. 행정 국가화 그럽니다. 뉴딜 정책에서 아주 현저하게 나왔다. 1930년대. 이때부터 막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더라.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둘 다 의사결정하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정책 결정의 집행이다. 무슨 말이냐? 정책 결정을 할 때 불량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상담을 하는 방법. 애들 아예 아주 불량한 애들은 퇴학을 시켜 내쫓는 방법. 이런 대안들 몇 가지를 놓고 어느 거를 할까? 무슨 방법이 더 좋을까? 해결 대안이 갖고 올 결과 예측해보고 하듯이 그래가 결정하듯이 집행 과정에 가서 상담을 할 때 부모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하는 게 좋으냐? 애를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상담하는 게 좋으냐? 부모한테 안 하려고. 그런 것들도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정이나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의사결정이 다 같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의사결정론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 합리적 분석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실제로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집행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이점도 있더라. 집행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물리적으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리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전투를 가서 해야 됩니다. 전투. 그러니까 작전참모회의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이 정책 결정인데 그 다음에 일선 소대장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울 때는 전투 활동을 해야 돼. 이 집행에서는 물리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집행 과정 속에서도 이해 대립이 되는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로서 정치적 결정이 많은데 그러나 집행에서는 그래도 전문적 기술적 결정이 더 많더라. 기술적. 아까 얘기한 다리를 실제 건설한다. 포장을 실제로 한다. 그럴 때는 실제로 전문 기술적 결정이 더 많더라. 행정부 고위층 국회는 다 같이 국회 정책 결정자 역할을 하는데 집행자. 그러나 중간관리층 이하는 집행 역할이 중심이다. 주체를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자하고 집행자가요,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하는 일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근데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결정자들이 집행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결정을 하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결정을 완전히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집행하는 아주 그냥 기술적인 문제만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런 형태를 고전적 기술 관용이다. 보시. 지시적 위임형이라고 그러는 건 정책 목표 이런 거 결정해 놓고 수단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좀 결정을 해 주세요. 집행에 맡기는 거. 이런 경우. 근데 정책 목표 수단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미국 경우에 아주 티피컬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목표 수단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에서 노인네들 복지를 좀 형성시켜 돈을 얼마를 줬다. 지방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야, 노인복지 그래 노인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없어 쩔쩔매는데 노인네들 일자리 만들었어. 노인네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돈 나눠주자.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쓰려고 그런다. 중앙정부 듣고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협상형. 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서로 협상을 합니다. 밑에 이야기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라 우리가 구태여 이런 이야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집행이 차이도 나고 공통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 왜 우리가 집행을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 정책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책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집행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야, 뭘 어떻게 하는 게 집행이 성공이냐 이 성공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위에 두 가지가 객관적인 성공의 판단 기준입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게 성공한 거 아니냐 효과성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비용 너무 비싸게 들어가면 안 된다. 비용도 적당히 들어가야 된다. 능률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집행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이 성공했다 안 했다. 원칙적으로 이 객관적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왜 우리가 정책을 막 결정을 하고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정책 목표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객관적 기준이 말하자면 성공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놓고 보면요. 집행 현장에서는 주관적 기준으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정책 지지 및 관련 집단이 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야 그 집행이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관련 집단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약간 틀리고 수단에 대해 틀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집행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생각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목표도 약간 수정하고 수단도 약간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집단들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건 밀면 이렇게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지 집행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협상형 집행 가장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정책 수혜 집단의 요구 대응성. 정책 수혜 집단이 뭐냐 하면은 노인복지 그러면 그 복지를 받는 노인들. 이 사람들 또는 청소년, 불량 청소년을 상담한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수혜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잘 대응을 해 줘야지 성공이다. 집행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 소비자 고객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응, 거기에 맞춰서 정책 목표나 수단도 바꾸고 유연하게 경우에 따라서 해주고 편히 수혜자들이 편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편애를 해가지고 약자를 무시하는. 보세요. 이게 굉장히 특수이익을 편의한다라는 게 문제. 요 지나친 참여로 거부점이 많아지는 약점은요, 정책 이론에 가서 우리가 좀 자세히 검토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체제 유지, 이거는 막 조직에 대한 지지가 향상되면 성공적 집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좀 먼 거라 참고로는 그냥 봐두셔도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자, 이래서 집행을 성공이 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할 때 기준이 좀 주관적 기준하고 다르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정책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능률적으로 했느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집행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걸 갖다가 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그럽니다.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에 정책 집행이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이 뭐냐, 이것을 밝혀내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느냐라는 데 필요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밝혀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자체,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정책 자체, 두 번째는 여기 본 대로 정책 결정자 및 관련 집단의 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집행조직과 담당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정책 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정책 자체 그 특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느냐. 첫째, 정책 내용이 바람직해야 된다. 집행 성공적이 되려고 그러는데 정책 내용이 틀려먹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게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정책 내용이 바람직하려면은 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은 집행의 의욕 저하, 관련 집단들의 지지 약함,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나쁜 거는 다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바람직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냐? 실질적 내용이 바람직스러운 정책 목표가 적합하고 적절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목표 때 이야기했습니다. 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수단이 소망성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다른 말 바꾸면 우리가 정책 결정론을 이야기를 할 때 분석적 합리적 결정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책 수단이 효과성이 있고 아빠도 이야기한 대로 또 능률성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형평성이 있고 그러면은 바람직스럽다. 그런 식으로 수단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정책의 내용이 소망스럽다.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다. 관련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왜 이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분석적인 측면의 합리적, 바람직스러운 거고 이거는 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을 한 거예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람직스러워도요, 관련자들이 전혀 참여를 안 했다. 참여가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집행이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집행 수단 및 자원이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느냐. 전문가 예산이 없으면 집행 조직이 없으면 안 된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상이 복잡하고 동태적이면 집행이 어렵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련자들이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주느냐.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주면 집행이 잘 될 거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이나 의회의 강력한 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요, 집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 등등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매스컴이나 여론의 지지 물론 좋습니다. 정책 유형별로 관련 집단의 지지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OP나 상례적 절차를 말하여 집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세히 나올 텐데, 배분정책 경우는 아주 쉽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전국 곳곳에서 노인복지를 추진을 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했을 때 SOP를 만들고 상례적 절차를 만들어 두면 쉽다. 그러냐. 집단 간의 갈등도 배분정책 경우는 없다.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배분정책 그러는 거는 서비스나 재화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리 건설해준다. 어느 지역에 또 고속도로 건설해준다. 상담을 해준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인데 별로 갈등이 없다. 재부의 정책은 규제 정책에는 싸움이 좀 있다. 여기에 규제 정책,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식품 안전 또는 보건 위생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식당 위생 그걸 철저하게 하자. 해가 너무 심하게 하면은 식당에서 반대를 거기에 저항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정책을 둘러 논쟁이 심할수록 정책적 피해를 보는 집단, 피규제자,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식당 보건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엄격한 규정을 정하면은 식당 운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피규제자 식당이 저항이 커질 수가 있고 그 논란이 심하면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집행 조직,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 조직이나 담당자들이 능력도 있고 의욕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욕도 있어야 된다.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상담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능력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 자체가 능력도 있고 그걸 열심히 추진하는 의욕도 있어야 된다. 이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조직에서는 특히 관료들이 모여있으면 그 조직 전체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직 전체 분위기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둘러싸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관료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뷰로크라틱 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직마다 특수한 관료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군대 조직에 가보면요, 철저한 상명하복, 그죠? 밑에 부하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돼. 아무리 어렵더라도 총들로 나가 싸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맞아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대신에 대학 조직에 교수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상담하는 상담사들을 보고 야 나가서 상담해. 그래가지고 어떤 시간에 해. 그게 되느냐 그거 안 되죠. 근데 바로 상담원들이 모여있는 조직하고 군대 조직하고 생각하는데 옳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옳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규범이 틀린다.
합리적인 관료규범이 지배를 해야지 물론 집행이 잘 될 겁니다. 합리적 관료규범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일을 해야지 지적으로도 옳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옳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규범은 기술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스럽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역기능적 관료규범도 있다. 잘못된 관료규범. 우리가 흔히들 관료조직의 병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이 역기능적 관료규범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집행 자원 등을 전용을 한다. 이게요.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일 해라라고 돈을 주면요. 지방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에 써버립니다. 이렇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에서 노인네들의 이게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노인 수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노인복지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래서 연방 주정부에다 대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라 주면은요. 그 돈을 가지고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 씁니다. 쓰지만 옛날에 노인복지를 위해 쓰던 돈 뽑아가지고 다른 데 쓴다. 이런 식으로 전용을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집니다. 이 집행조직에서 사실은 좀 준독립적인 집행조직은 이런 아주 자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집행하는 조직에서는요, 시끄럽고 싸워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끄럽게 싸워대면 굉장히 조용하고 엄연한 집행,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고시 출신이 탁 들어왔다. 집행 현장에 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 그놈을 바로 잡으려고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싸워. 그래가지고 막 싸워대면은 상관이 왜 이렇게 넌 시끄럽냐? 좀 조용하게 일할 수 없냐? 다 싫어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만하게 일을 하는 것을 관료조직은 좋아합니다. 다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강자가 있습니다. 그 강자가 막 떠들어대고 싸워대니까 강자 요구대로 끌고 나갑니다. 그럼 약자가 피해를 보는 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친구들 피해를 보고 강자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혁신적인 정책 잘못되어 있는 걸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막 그거 옛날부터 해오던 거 뜯어 고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 막 반대를 하고 대듭니다. 집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의한 집행을 고집합니다. SOP 이거는 자꾸 나오는데 좀 있으면은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거 강의를 어디까지 오늘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늦었네. 요 파트까지는 오늘 강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집행조직과 담당자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관료규범 중에 역기능적 관료규범 중에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데 역기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 SOP입니다. SOP는 자꾸 나온 이야기라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그러기도 하고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시저 CEDURE 표준 운영 절차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절차.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때, 불 났을 때마다,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이렌을 먼저 울리느냐, 서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랬다 그러면, 그 불 못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불 나면 딱 해야 될 일을 정해 놓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탁탁탁탁 정해가지고, 불 났다 그러면 그냥 5분 내 현장으로 소방차가 이동해서 쫙 불을 끄. 이런 식으로 만들어둔 거 표준 운영 절차.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종합병원에 환자가 왔다. 창구에 앉아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들어보고 뭐 무슨 과에 가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딱 보고 외과 어디 진료 그럼 어디로 가라 보내면은 그쪽에 가면 거기에 또 창구에 있는 사람이 보고 당신 뭐 해서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럼 또 가고 그다음 가가지고 가면은 의사를 이제 만나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비슷한 사례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배분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리 건설한다 어디 고속도로 건설한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해준다 노인복지 사업을 한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SOP를 만들어서 쫙 나누어주면은 거기에 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노력을 전략하고 더구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힘센 놈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래서 자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거 안 됩니다. 힘 약하다고 그래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딱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맞춰서 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SOP가 만들어졌고 조직이나 이런 데서 이걸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개인이 습관적인 의사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인 습관적으로. 내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길을 가다가 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나 왼쪽으로 가는 게 좋나 갈 때마다 왼쪽 오른쪽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1km를 걸어서 우리 울산대학교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한번 딱딱딱 오는 길 정해져 그 괜찮다 그러면 생각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그대로 따라서 오도록 그런 식의 결정하고 똑같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 사정이 생겼을 때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신축성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와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다 순서대로 순서 기다려서 와라.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야 되는데 줄을 서 있는데 보안검사할 때 특히 일어납니다. 그냥 바로 그냥 5분 내 비행기 떠나는데 급해서 보안검사 빨리 하려고 그런다. 절차대로 하세요. 해가 순서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축성을 발휘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혁신적인 정착에는 안 맞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집행조직학 담당자들이 이게 또 관료규범 중에 부처 할거주의 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되풀이 되던 겁니다. 각 조직은 하위 조직으로 다 구성입니다. 하위 조직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관료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조직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체 조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경우에 마찰이 되는 경우에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꾸 고집대로 끌고 이게 부처 할거주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요. 자기 조직의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거기에 잘 알게 되면은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거주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나중 되면은 바로 부작용이 생긴다.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부분적 국기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전체적 합리성에 손실을 주는 수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부차할 거죠. 요 파트는요, 집행 이론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집행 조직이나 담당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요 부분은 집행 이론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막 도중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막 이거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